자,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얘가 몇 차 정규용이고 예, 조금 또 몇 차 정규를 수행해서 정규화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규화 결과를 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이 새로 정규화된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을 텐데요. 자, 지금 납품업체 코드랑 납품회사명 제품 코드가 지금 키로 그려져 있죠? 네, 자, 지금 여기 키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체인 기법은 아닙니다만 저기 그 세발 표기법에 있어서의 그림 형태로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게 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서 키인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키니까 나머지 납품 수량과 납품 단가를 결정짓을 수 있는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합쳐서 이 두 개의 결정자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요건 이제 여기서 그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키라는 사실만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함수 종속 그 성이고요. 자, 여기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 종속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얘는 제3정규형에 속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1정규형은 맞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에 특별히 테이블이기만 하면 단일값만 가지기만 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문제고요. 자, 다음에 제2정규형은 맞는지 보겠습니다. 뭘 체킹하면 되죠? 기본키 부분할 종속대 속성이 있는지 체킹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본키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함수 종속된 게 있어요? 여기서 따로따로 나가는 결정자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부분할 종속대 속성이 없으니까 제2정규형까지 나아갑니다. 자, 이제 제3정규인지 여부는 이행적 함수 종속된 속성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이행적 함수 종속된 그런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3정규용도 지나갑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를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더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BCNF 이상은 나오는 문제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야, 답이 이 BCNF일 거라고. BCNF 3회 정교항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니까 납품업체 코드가 있는데 이게 결정자죠. 그런데 기본키는 아니에요. 기본키는 세 개가 합쳐서 기본키잖아요. 그러니까 제3정경에 머무르고 BCNF가 되지 못하겠죠. 조금 전에 요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BCNF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제가 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빨간색 테이블 만들고요. 나머지 테이블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는 결정자와 나머지는 속성 합치면 되죠. 자, 그래서 파란색 릴레이션 테이블 해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겁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적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까지 붙여보면 얘는 납품업체라고 하면 이름을 지어봤고요. 납품업체 코드 납품회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납품 정보다라고 해놓고 요 속성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BCNF 정규화 결과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는 이거를 거꾸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는 조금은 왜 이런 걸 그리지?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정규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 문제점이 발견된 게 거꾸로 앞 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해당되는 ER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걸 가지고 ER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 자,
여기 요거 그림을 딱 그려보는데요. 납품업체와 납품이 있는데 이 납품 테이블에 있어서 이 이상현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코드 01에 납품회사명이 사반주가 있는데 얘를 뭐 랄라로 바꿨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하나만 수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요 문제는. 자, 즉 뭐냐면 이 납품에 이 납품에 납품하는데 이 납품업체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풀어서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납품과 납품업체를 그려서 여기에다 관계를 그려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의 그 매핑 카디널리티 대응수가 1대1이 되는지 1대4를 그리는지 부분에 있어서 다대다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은 납품에는 여러 개의 납품업체가 존재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띄어낸 거죠, 테이블을.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납품에는 여러 개의 납품업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대 다 관계를 유추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처리 연산 수행시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아까 문제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이 어떻게 되죠? 너무 쉽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오죠? 아까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뭐라고 했어요? 수정이 되는 경우에 어떤 변경이 될 때만 이상현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던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답이 당연히 삽입삭제 갱신이 아닌 검색 이상이 답이겠죠.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상현상의 개념을만 이해하면 충분히 답을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자, 이 문제도 핵심되는 내용만 안다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정규화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그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에서 테이블 설계가 다 끝난 다음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이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 잘 설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100%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답이 명확하게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세한 그런 헷갈림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삽입삭제 갱신 이상,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갱신, 그게 삽입 이상이죠? 거기 가서 릴레이션을 새로 만들 필요를 줄이게 된다. 삽입 이상 부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요거 풀어봅니다. 제3정규에서 보이스코드 정규화해서 이것도 아까 보이스코드 정규형 정규화하는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라서 맨 처음에 봤던 기출 문제보다는 훨씬 단편적인 문제죠.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답이 4번이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하다.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다음 부분을, 그러니까 정규화 부분은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부분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더 배점이 높고 또 아까처럼 주관식이 나오는 문제들은 아까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정규형 하루 수행을 직접적으로 예제가 되는 어떤 임의의 릴레이션을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을 그냥 이 글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제가 들어와도 요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훨씬 배점도 높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나올 만한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모델링하는 문제랑 정규화하는 그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최소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문제를 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두 부분은 정규화랑 모델링 부분은 그런 수행형인지 서술형인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배점도 비교적 높게 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주제는 SQL입니다. 자, SQL 역시 문제로 많이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애초에 톱시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그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게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개념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잘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가장 필드에서 직접적인 부분은 SQL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QL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출문제를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SQL에 나오는 그게 제가 본 게 전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던 기출문제 SQL 수준은 상당히 그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을 저랑 수업했을 때는 SQL이라는 주제를 가장 길게 배웠을 텐데요. 거기에 비한다면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데 블로그를 보니까 SQL-D나 뭐 SQL-B 같은 경우는 훨씬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가뿐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문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SQL은 크게 DDL, DML, DCL이 있지만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DDL 아니면 DML일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DDL이라고 하면 테이블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테이블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는 문제 안 나올 것 같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DDL 구문에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만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 기간 줄여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아까 했던 문제 나왔던 예제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그걸 잘 적을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자, 이 부분은 2학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친구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와닿지 않을 거고, 특히 이제 SQL 부분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라 제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적는 걸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DL 구문에 있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의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도 이게 만약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배점에 있어서 커지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DML 구문은 크게 검색, 삽입, 삭제, 수정이 있죠. 검색 부분 셀렉트 구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인서트 구문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업데이트 구문 이런 식으로 쓰죠. 딜리트 구문 이렇게 씁니다. 자, 역시 이 구문은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문법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 문법 딱 보고 단박에 손에 이끌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얘기한 것처럼 일단 3학년 이상이라면 아마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연습이 되어 있고 지금 나온 톱시트에 나온 문제 수준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는 충분히 SQL은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뷰라는 개념은 저랑 수업한 경우에는 뷰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교수님한테 배운 경우는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뷰라고 하는 것, 어쨌든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뷰라는 거는 어떤 가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쓰는 방법은 테이블 만들 때 create table이라고 썼지만 여기는 create view라고 쓰고요. 뷰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컬럼 이름을 쓰고요. as하고 얘는 그 원래 있었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가짜 테이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뷰에 있는 내용은 셀렉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건져내는 거라서요. 셀렉트문 그대로 as하고 셀렉트문 이 쓰는 부분은 셀렉트문은 앞서 얘기됐던 SQL문의 셀렉트문과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with check option이라고 하는 걸 추가로 쓰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요걸 쓰게 되면 뭐냐면 이 체크 옵션에 써 있는 그런 내용을 준수한 데이터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 되게 길게 나왔지만 하나도 문제 안 어려울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역시 이거 일단은 그 단답형이나 서술형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이 아주 낮지는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문제를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만한 문제죠. 자, 이렇게 쓰면 되죠. create table tb under emp 하고 그대로 적어주죠. 그대로 적어줍니다. 고정 자릿수 7자리라고 숫자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친절하게도 낱널이라는 키워드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아주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SQL 하면 여러분들이 겁을 굉장히 많이 먹을 텐데 여기 톱시트에 나온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 수준은 여러분들이 전혀 겁을 먹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기출문제 수준일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막상 SQL 쓸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운데? 그럼 쓸 만한 문제입니다. 자, 답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려울 만한 부분이 없죠. 판매 실적 테이블에서 서울 지역, 서울은 도시 컬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판매액 이랑 지점명과 판매액 출력하는데 판매액 내림차순에서 오더바이 구문 정도 오더바이 구문 정도만 살짝 이것도 사실 어려운 구문은 아니잖아요. 자, 오더바이 판매액하고 그 내림차순 부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 SQL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색문을 많이 해봤지만 한두 끝도 없었잖아요. 어려우려면 정말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갱신 문장입니다. 사실 갱신 SQL 문은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한 문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고쳐보세요. 고치는 게 아니죠? 고치는 SQL 문을 작성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죠? 업데이트 구문 써줍니다. 업데이트 학부생 써주고 셋 학번은 숙대 경영대학고요. 학과 번호 100이다. 자, 100인 학생의 학부를 이렇게 고쳐라. 저는 업데이트 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 DDL 구문에 있어서의 무결성 제약 조건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문법 이렇게 SQL을 작성하는 느낌보다는요, 무결성 제약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부분을 묻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기본 키가 학번이다. 학번이 기본 키다라고 되어 있고요. 멘토 속성은 학번을 자기 참조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3333은 이 테이블에 학번을 참조하고 있다. 외래 키다. 매우 친절하게 외래 키라는 것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외래 키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외래키가 나오면 이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수행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 아마 기본 키와 외래 키와 관련된 문제겠거니 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한대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제가 이 문제를 보면 예, 그 답도 보일 것 같다 그랬어요. 기본 키, 외래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옵니다. 지금 6666은 여기 없잖아요. 없는 걸 가리키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니까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무결성이 위배된 건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에요. 우리끼리 조성의 사람들 값은 성장 기능 존재하는 너리한 제약 조건이다. 존재하지 않은 확보한 666회원을 멘토로 지정한 레코드는 삭제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저 노골적으로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관계를 묻고 있다는 게 문제에 드러나면서 그것을 그냥 여기에 적용해서 예,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뷰 크리에이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쓰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뷰 하고 이게 뷰 이름, 뷰 VIP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뷰 이름이 되는 거고요. 가로하고 뷰에 나타날 만한 속성을 적어주고요. 에지 셀렉트하고 이건 가짜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가짜 테이블은 원래 있는 테이블의 셀렉트 부분으로 구성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셀렉트 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셀렉트랑 똑같습니다. 자, VIP 고객만 뽑아내서 그중에 이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ith 체크 옵션이라는 걸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뷰의 개념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뷰는 뭐라 그랬어요? 가짜 테이블이죠? 그걸 써주는 겁니다. 자, 기본 테이블이 고객 테이블에서 등급이 VIP인 고객의 요러요러한 정보를 추출해서 VIP 고객이라는 이름의 뷰를 생성하고 있는데 뷰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그러니까 테이블 숫자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핵심이 되는 건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짜 테이블을 가졌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이다. 자, 아까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논리적 가상 테이블. 그러니까 가짜 테이블,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짜 테이블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가면 아마 이 문제는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위드 체크 옵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일단 2학년 과정에서 제가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베스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동영상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제가 예, 이 사람을 이게 지운다고 했는데 못 지웠네 제가. 예,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예, 이거 부분 신경 쓰지 말고요. 예. 자, 여기 보니까 VIP 고객 뷰에서 뭐죠? 이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with 체크 옵션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수정할 때 여기 등급 부분이 VIP가 아닌 고객 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하고 얘가 에러를 딱 냅니다. 왜냐? with 체크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웨어에서 등급 VIP인 고객인지 여부를 체킹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등급이 VIP가 아닌 고객 정보를 변경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번 실습해보면 예, 금방 아는데 말로 설명하는 게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습만 하면 별거 아니네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15점이나 되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주제 5부터는 일단은 2학년 때까지 배우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트랜지션과 병행 제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깊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일단 문제가 나오니까, 예, 자, 간단하게 요약하고 기출문제 나오는 부분만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내용 좀 집어넣습니다. 일단 트랜지션 개념이 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현재 듣고 있는 친구 중에 대부분일 것 같은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래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연산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연산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이때 하나의 여러 개의 연산들이 묶여서 의미 있는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이런 연산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모임을 두고 한 개의 트랜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개의 연산들의 집합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어떤 일관된 올바른 데이터가 되는 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각각의 연산들이 이루어지는 기본 연산의 수행 단위는 어떤 읽기와 쓰기다, 이렇게 기본 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구성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트랜잭션은 특성을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특성은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영속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얘를 영문으로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성을 어쨌든 저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런 시험은 단편적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특징의 4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기억은 앞에 있는 따온 영문 4글자를 따서 exceed라고 기억해주면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exceed 특징입니다. 자, 원자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 여러 개의 명령어의 집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정상적이요. 여러 개의 명령이 딱 하나라도 틀리면 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개 명령어가 다 완성돼야 오케이. 하나라도 틀려? 그럼 꽝! 하는 게 원자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성 all or nothing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일관성 성질은 어떤 일련의 작업 단위가 수행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관된 상태를 가졌다면 이 여러 개의 연산이 수행된 트랜잭션 그룹이, 트랜잭션 집합이 다 수행됐을 때는 또다시 일관된 상태를 갖는 거죠. 올바른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면이죠. 일관성의 심입니다. 아이솔레이션 고립성은요. 이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데이터의 특성이 동시성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될 때는 항상 동시 수행 문제가 나오면 서로 뭐냐면 실제로 동시에 수행되는 게 아니고 작은 데는 나눠서 막 끼어들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꼭 DB뿐이 아니고 어디든 그렇죠. 그래서 끼어들 때 그렇게 중간에 막 끼어들게 될때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치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지 않았을 때에 완전 고립되어 있을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고립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I입니다. 다음에 영속성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도, 장애가 발생해도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영속성, 지속성, 듀러빌러티, 고립성은 격리성이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엑시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동시성 제어 부분은 내용이 어려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있던 그런 부분만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트랜잭션은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있을 때 동시에 수행됐을 때라도 이 결과가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됐을 때 올바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결과가 동시에 수행되지 않고 각각의 트랜잭션이 중간에 안 끼어들고 트랜잭션 하나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 트랜잭션이 수행됐을 때는 동시성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별도로 마치 트랜잭션이 실행됐을 때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실제 동시성 끼어들기를 통해서 했을 때 트랜잭션으로 똑같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올바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 완전히 별개로 완전히 일련적으로 구성이 돼서 실행이 될 때 그걸 두고 직렬 스케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의 결과가 직렬 스케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오케이인 결과가 나올 때 그걸 두고 뭐냐? 직렬에다가 A를 붙여갖고요. 가능을 붙여서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렬 가능 스케줄은 트랜잭션이 동시에 막 실행돼도 마치 직렬로 이렇게 딱 붙여서 완전 끝나고 붙여서 했을 때의 결과랑도 똑같은 스케줄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직렬 가능 스케줄이 돼서 이거 괜찮은 스케줄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그럼 직렬 가능 스케줄이 되기 위해서 끼어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때 끼어들 때 어떤 식으로 끼어드는 기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뭐냐? 너 끼어들지 마 하고 그냥 여기를 꽉 잠궈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락킹 기법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잠금 기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자, 이 중에서도 투페이즈 락킹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이 직렬 가능성, 즉 올바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잠금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잠금을 안 하고 잠글 때 계속 잠궜다가 그 다음에 풀 때 한꺼번에 풀면 직렬 가능성이 보장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막 잠그기만 할 때 확장 단계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막 닫기만 한다라고 할 때를 두고 수축 단계다라고 해서 투 페이즈 락킹 기법 확장 단계와 수축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고 2단계 잠금 기법, 투 페이즈 락킹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것만 설명해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요 정도의 조금은 얕은 느낌이긴 하지만 요 정도 내용으로도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주 시험 보는 거니까 저희 수업을 사실은 트랜잭션에 최소 한 주 이상은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트랜지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가 가장 적합한 거 고르세요. 요거 아까 트랜지션 특성 뭐 있죠? 엑시드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그 엑시드 특성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 답은 뭐가 될까? 답은 1번입니다. 자, 뭐냐? 자, 한 트랜지션이 갱신하는 동안 트랜지션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른 트랜지션이 접근하지 못한다. 제가 아까 엑시드 특성 설명을 중에서 고립성 혹은 격리성으로 해석해서 아이솔을 설명할 때 뭐가 키워드였냐면요. 이땐 트랜지션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막 접근할 때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트랜지션, 다른 트랜지션 이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관련있네. 그러면 얘는 고립성의 문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락킹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락킹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여기에 답을 그래서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이 락킹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이렇게 수정할 때 딴 걸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요. 한 행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 항을 수정할 때는 다른 트랙에 접근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자, 이 범위를 로킹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잠글 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집이 있다. 그럼 집 전체를 잠금 장치라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들어올 때 자기 방만 잠글 수도 있죠. 그러면 집 전체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집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되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근데 방만 잠그고 문은 열어놨어요. 그럼 방만 보호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딩 등으로 로킹 단위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 지금 집 단위로 하는지, 뭐 예를 들면 방 단위로 하는지, 뭐 데이터베이스 전체로 하는지, 행 하나로 하는지, 객체의 크기죠. 그걸 보고 로킹 단위다
예, locking granularity, lock granularity라고 합니다. 예. 자, 이때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자, 로킹을 조금씩만 잠그면 어떻게 되냐면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안 잠그니까 조금 잠그는 대신에 예, 막 다른 행은 뛰어들 수, 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라그라는 핵심은 데이터 예, 트랜지션 동시성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작아지면 많이 끼어들 수 있으니까 공유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공유도가 증가하는 대신에 복잡하겠죠. 예, 그래서 로킹 오버헤드는 증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트랜지션 정확한 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단계 러킹 기법인데요. 요건 제가 예, 사실은 기출문제를 보고 그만 꼭 집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도 여기도 이 부분까지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가 에센스에 나온 그림 그대로 나왔네요. 예. 자, 여기 뭐예요? 아까 거를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했던 문제입니다. 2단계 러킹에서 락만 쭉 하는 거, 확장 단계, 예, 언락만 쫙 하는 거, 수축 단계. 이게 정확한 게 뭔지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타로서 사실상은 매우 예, 잡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타 주제는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에 한해서만 좀 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학부 수업 과정에서 사실은 그리고 4학년 때까지 배우지 않는 주제거나 예, 일 가능성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조금 예, 그 부분은 고려해서 만약 시간 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제 요건 생략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주제로 잡아놨고요. 기타로 잡았습니다. 자, 기출문제 나온 부분만 한번 좀 추려서 보도록 할게요. 예,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현재 시점에서 핫한 그런 기술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사용자는 그게 분산이 되는지 뭔지 몰라도 쓸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 여기 전역 스키마가 있어요. 전역 스키마, 단편화 스키마, 할당 스키마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에센스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수정했습니다. 자, 전역 스키마는 분산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뭐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단위로 쪼갭니다. 쪼갠다라고 해서 프래그멘테이션 한다. 그래서 단편화라고 하고 분할, 지역 독립전 스키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역 스키마 여러 개의 쪼개진 단편,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쪼개집니다. 분할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쪼갠 거를 실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당,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사이트에 할당을 돼야 되는지 정보를 적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할당 스키마의 지역 스키마로 나온 얘는 각 사이트당이고요. 이 사이트에 할당된 단편들의 모임을 해당 DBM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결국은 각각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DBMS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스키마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투명성이 필요한데요. 뭐냐,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예, 실제로는 분산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데 들어있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스페런시, 투명하게 사는 투명성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분산 시스템 과목에서도 일부 다루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기타 부분은 다른 교과목과도 조금 오버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 나오는 거 가지고
유추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산 시스템 수업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분산 시스템은 항상 어떤 투명성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죠. 이 중에서 분산 데이터의 데이터 투명성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분할, 위치, 중복, 장애, 병행 투명성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분할 투명성은 사용자의 전역 스키마가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수직 분할과 그 수평 분할로서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분할될지 몰라도 된다는 그런 투명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때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 방법이 있는데 수직 분할은 수직이니까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면 수직이니까 이렇게 자르니까 속성이겠죠? 속성의 부분 집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수평은 이렇게 자르니까요. 행이겠죠? 그래서 행의 부분 집합이 이루어진 릴레이션입니다. 위치 투명성은 말 그대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지까지 신경 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까지 몰라도 되게 하는 성격이 존재해야 된다. 분산 데이터를 베이스 잘 사용하려면. 중복 투명성은 저희가 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데이터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데이터가 중복됐고 중복되지 않은 것까지 알고 그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복잡하니까 이 중복도 알아서 아랫단계에서 하고 나는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 투명성입니다. 장애 투명성은 분산 시스템에 있어서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이쪽 네트워크가 죽었어요. 노드가 죽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부분도 큰 이슈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나는 문제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장애가 있든 말든 나 신경 안 쓸래.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은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됐다 하더라도 아까 트랜잭션 동시에 수행되면 항상 데이터 일관성 부분, 데이터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신경 안 써도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병행이 됐든 말든 나는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쓰는 거니까 그걸 알아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 갖추어야지 투명성 중에 5번째입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특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부분. 자, 빅데이터 부분은 이 문제가 기출 문제 나온 부분, 안 나온 부분 중에서 약간 더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에는 3대 요소로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이 세 개의 특징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해서 3V라고 얘기합니다. 6V도 있고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3V가 가장 기본적인 그 정도만 알도록 합시다. 크기, 볼륨입니다. 3V는 V자 앞에 뜬 거고요. 크기, 볼륨인데요. 이건 뭐냐? 빅데이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데이터 크다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지하게 크다. 자, 그래서 이 큰 게 최소 테라,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통상 변속들 차량을 넘어간다. 크기가 크다. 그거 이외에도 속도 부분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크기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 분석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3번째 부분의 요소로는 다양성 부분의 버라이어티의 V입니다. 데이터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자, 그동안 이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관계형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도 아직까지는 관계형 데이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그 관계형 데이터의 특징은 테이블로 딱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우 답답해서 막 만들어준 거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처리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된 데이터를 두고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 얘가 이제 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대표된다면 반정형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XML 데이터 같은 걸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얘는 XML 데이터 보면 나름대로 스키마가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딱 테이블 형태로 고정되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이고 반정형
세마이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문서, 그림, 동영상,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데이터를 두고 비정형 데이터로 하는데 빅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술로는 수집 기술 필요하고요. 크롤링하고 있네요. 그 다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분산 파일 형태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분산해서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그래서 과거의 빅데이터 최근 아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산 파일 시스템 형태가 대세였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대표적 구글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근데 파일 시스템이니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최근엔 더 다른 형태로 일반화가 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NoSQL 형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병렬 처리. 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랑 같이 조금 소개가 됐던 내용으로서 대표적인 내용이 병렬 컴퓨팅 하기서 처리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기술이 맵 리듀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웹 리듀스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맵과 리듀스라는 형태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형태인데 역시 이것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맵 리듀스라는 개념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자, 다음에 표현 기술 다 되면 표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된 걸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분석 방법에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 자, 회계 분석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선의 직선 형태로 쫙 표현할 수 있는 걸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 직선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면 예측이 되잖아요.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이라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의사결정 트리 분석 방법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걸 여러분들 트리 배웠죠? 트리 형태로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아마 인공지능 수업을 배웠으면 디시전 트리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는 최근 가장 핫한 기술이죠. 딥러닝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그 구조가 바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두뇌 자체,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로 약간 레이어를 둬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텍스트 마이닝, 아마 인공지능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을 전공한 친구, 인공지능 전공에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다소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SNS나 댓글에서 그 중에서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의견이라던가 이런 어떤 주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실 그 자체가 아닌 거기서부터 어떤 유도되는 내용을 끌어내는 건데 텍스트 마이닝이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서 유추한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어떤 주관적인 감성 같은 것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회 여러 분석이 효율적이다.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부분. 자연어 처리 부분은 요즘에 또 가장 핫한 거죠. 사실은 챗GPT도 자연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아마 인공지능 전공의 경우는 자연어 처리가 따로 수업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언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는 거죠. 자, 그게 되니까 챗GPT가 되는 거라서 챗GPT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자연어 처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근데 이거 각각의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한두 끝도 없겠죠? 자, 그리고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나온 내용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점수를 얻으려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다. 고득점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넘어가거나 슬쩍 그냥 눈으로 보고 넘겨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인데 이건 사실 제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수업 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출문제 있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얘는 모든 것을 규칙으로 일일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규칙을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사람이 이제 규칙을 넣어 놓은 걸 조금 넘어가서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데, 자, 현재는 이제 머신러닝 있죠? 뉴럴 네트워크로 조금 더 그걸 만든 거를 현재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요거를 이론을 조금 더 현실화됐고, 전문가 시스템이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이 딥러닝,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측면이 전문가시는 큰 차이점이 있어 최근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계학습 있고요.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으로 분류된다라고 에센스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아니고 다른 학습도 사실은 있지만 에센스에는 여기까지만 기술되면 에센스도 사실은 약간 좀 더 업데이트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버전은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높은 레벨은 그냥 에센스에 있는 정도로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을 모두 압니다.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그 입력과 출력 Y를 일일이 다 제시함으로써 있는 방식이고요. 슈퍼바이즈드죠. 자, 다음 비지도는 그렇지 않고요. 입력만 주어지고 목표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칭찬하고 벌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을 인공지능 수업에서 다루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미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가면 되겠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나온 에센스에 나온 거 그대로 나왔죠? 전역, 여기 지역 나왔고 할당, 이건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이기도 하고 분할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할당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분할 투명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할 투명성, 투명성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분할 투명성 설명 하라고 했어요. 자, 분할 투명성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기 위해서 쪼개야 되는데 이 쪼갤 때 이걸 좀 투명하게 사용자가 몰라도 되게 투명하게 좀 쪼개자 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게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로 나뉘죠. 수직 분할은 이렇게 쪼개니까 열로 쪼갠 거고요. 열을 서로 다르게 하면 수화평은 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 개념 자체는 관계형 모델 개념 나올 때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분할은 이렇게 쪼갭니다. 수평은 이렇게 행반으로 쪼갠다. 그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이게 되겠죠? 사용자랑 용품을 접근한 데이터 사이트 위치를 몰라도 되도록 투명성 제공하는 게 중요한 이슈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트워크 장애 발생해도 돼야 되는 거 뭐였어요? 벌써 장애 나왔잖아요. 장애 투명성입니다.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 중에서 뭐죠? 네트워크 파일 가지고 얘기되는 거라서요.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내용 수준은 높지 않죠? 그냥 SS에 딱 나온 수준입니다. 자, 다음에 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빅데이터 저장 처리에 아까 제가 맵리듀스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맵리듀스를 대표하는 구조입니다. 맵리듀스하고 여러분 책을 찾으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그림이 맵리듀스고 빅데이터 저장 처리 모르면 빅데이터 저장 처리니까 키워드로 내가 맵리듀스를 봤지 라고 해서 때려 맞출 수도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것도 상당히 단편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기정한 방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한 정보를 추출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맞추는 친구가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 배점도 너무 높은데
주관식으로 나와 있어서요. 사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예, 그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예, 만약 포기해야 된다. 그럼 이 문제는 포기해야 될 수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답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전 데이터를 하고 마이닝 과정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어휘 정보를 비정형 데이터에서 읽어서 뭐 이렇게 약간 주관적인 거 있죠? 이걸 봐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다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막 단어들을 뽑아낸 다음에 주관적인 단어들만 다시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긍정, 부정 부분을 판단하고 가중치까지 부여한 다음에 그걸 시각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성 사진을 사전을 만들어, 딕셔너를 만들어서 이 키워드가 푸짐함은 뭐 1점, 잘하는 2점의 긍정, 부정의 불편의 1점, 범죄는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키워드만 점수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그 문서에서 정보를 각 키워드에다 점수를 막 구했고 최종적인 점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설을 한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죠. 예, 자,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도록 하세요.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너무 여러분이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요 정도쯤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 시스템은 이렇게 리포된 S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써요? 정확도 높아지려면. 이게 되게 세분화될수록 좋죠. 그러니까 규칙의 종류가 적을수록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예, 나머지 정보들은 아까 에센스에 나온 동안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방법 역시 아까 내용 봤던 거 똑같네요. 뭐죠? 얘는 지도, 강화, 기지도 학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시간 맞췄나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기출문제 부분은 모두 다 100%본 거니까요. 예, 시간이 없다면 그냥 이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부분, 안 공략될 부분 잘 생각해 보면 되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타 부분은 예, 아까 문제를 봤지만 문제가 어려우려면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그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예. 자,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된 걸 그 다운받기 조금 받아보기인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요약을 했는데요. 예. 자, 지금 그 부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현은 지금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요약집이랑 기출문제 해설까지 한꺼번에 쭈르륵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수업을 특강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요약집 따로 그 다음에 문제 따로 답 따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낸 것은 요약집이라서 방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예, 설명했던 내용에서 요약만 뽑아서 본 겁니다. 예, 요약만 딱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낸 압축 파일은 주제별로 지금 제가 문제를 분류한 거를 문제만 있는 거, 문제랑 답 같이 있는 거,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공부하려면 그렇게 공부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에센스 볼 시간도 없을 거고, 제 생각에는 시간이 빠듯할 때니까, 학기 중에 또 시험을 보니까, 요약지 그 에센스 볼 시간도 없고, 기출문제 파볼 시간도 없다? 그러면 제가 보낸
예, 에센스를 다시 요약한 요약집이랑 요 문제집, 예, 제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올라갔어요? 안 들어가나요? 갔다. 예. 네, 제가 그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네요. 예. 자, 이제 됐나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예, 요 파일 다운받아서 그 문제 따로 풀고 답 맞춰보고 요약하는 문제로 하면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을까 안 합니다. 예,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특강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입장에서 수업을 했냐면 이게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에 할당된 문제 수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만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딱 요 3시간 동안 들은 것, 내용만으로, 예, 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좀 짧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요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제가 지금 배포했던 그 자료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냥 보고 끝내도 여기 데이터 이해와 활용은 아주 고득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텁시에서 다른 부분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 부분은 큰 도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